한국, 저희가 졌습니다. 전 세계 철도 시장을 쥐락펴락하던 일본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속철 종주국을 자처하던 일본이 자신들이 30년이나 공들인 앞마당에서 한국에게 처참하게 밀려난 그 통쾌한 사건을 말입니다. 당시 상황은 99% 일본의 승리였습니다. 자금, 외교, 60년 무사고 기록까지. 한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바늘 구멍만큼도 없어 보였습니다. 일본 관료들은 비웃었죠. 수출 실적도 전혀 없는 한국이 감히 우리 일본의 상대가 되겠어? 하지만 협상 막판, 한국이 던진 결정적 한마디가 테이블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돈도 속도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죽었다 깨어나도 저 얼때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할 제안. 오직 한국만이 가능한 그 카드 앞에 우즈벡은 홀린 듯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대체 한국이 제안한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30년 공들인 일본을 처참하게 꺾어버린 한국의 소름 돋는 막전막후.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붙었습니다. 수조 원짜리 고속철 사업을 놓고 두 나라가 격돌한 거죠. 승자는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가져가고 패자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아시아 철도 시장의 판도를 바꿀 테니까요. 모두가 일본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당연하죠.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고속철의 원조입니다. 1964년에 세계 최초로 신칸센을 개통했습니다. 60년 동안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죠. 세계 철도 역사상 가장 완벽한 기록입니다. 거기다 우즈베키스탄과는 30년 우방이었습니다. 도로 깔아주고 공항 지어주고 병원 세워줬죠.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한국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고속철을 수출한다는 사실 자체를요. 한국하면 삼성, 현대, K-팝 정도가 떠오르지 고속철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이겼습니다. 일본이 졌습니다. 60년 신화화가 무너졌습니다. 30년 우방이 밀려났습니다. 세계가 경악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아크말 라시도프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철도청 차관이죠. 그리고 이 역사적인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제가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 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당연히 일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전체가 일본을 원했습니다. 장관들도, 대통령 측근도, 외교부도, 재정부도 모두가 같은 말을 했죠. 일본이 정답이다.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칸센이 온다는 기사가 벌써 나가고 있었죠.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한국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미쳤습니까? 장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라시도프 차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일본을 버리자고요. 한국이 우리 환경에 더 적합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외교는 어떻게 할 건데? 30년 관계를 한 번에 날려버릴 셈이요. 외교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일본 대사관에서 벌써 연락 왔소. 당신 보고서 때문에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어요. 이거 외교 문제로 번지면 어떻게 책임질 거요? 재정부 차관도 거들었습니다. 일본 차관 조건이 얼마나 좋은데요. 저금리의 장기 상환이에요. 한국이 이 조건 맞춰줄 수 있습니까? 사방에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저 혼자 한국을 밀고 있었죠.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를 미친 사람 보듯이 쳐다봤습니다. 라시도프 차관, 대통령실 정책보좌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하지만 위협적인 어조였죠. 이 서명 하나로 당신 경력 끝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협박이었습니다. 30년 철도 인생이 이 결정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일본을 선택하면 아무 일 없이 퇴임할 수 있었죠. 모두가 원하는 답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을 선택하면 저는 끝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국에 서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안전한 길을 버리고 모두의 적이 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를 알려면 몇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으로요. 저는 30년 넘게 철도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구소련 시절부터 레일 위에서 굴러온 사람이죠. 책상에서 성장한 관료가 아닙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볼트를 조이고 영하 20도의 선로 점검 나가고 40도 넘는 여름에 유지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철도가 제 인생입니다. 그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인구가 늘고 경제가 커지고 도시가 확장되고 있었죠. 관광객도 몰려들었습니다.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 실크로드의 보석들을 보러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모든 게 장밋빛이었죠. 그런데 현장을 다녀보면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지쳐 있었거든요. 이동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300km인데 5시간, 6시간씩 걸렸죠. 도로는 막히고 철도는 느리고 나라는 커지는데 움직임은 오히려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마르칸트 역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품에 아이를 안고 있었죠. 손자였습니다. 아이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열이 심한 것 같았죠? 어르신, 어디서 오셨습니까? 페르간에서요. 새벽 4시에 출발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11시간이 걸린 겁니다. 타슈켄트 큰 병원에 가려고요. 지방에서는 손을 못 쓴다고 해서 노인의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11시간 동안 아픈 손자를 안고 기차에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타슈켄트까지 아직 2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총 13시간이죠. 300km를 이동하는데 13시간입니다. 고속철이 있으면 1시간이면 갈 거리를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노인의 지친 눈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까? 21세기에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자료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보고서를 뒤졌습니다. 통계를 분석했죠. 그리고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동 시간이 국가 성장 속도를 초과하기 시작함. 보고서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곱씹을수록 무서워졌습니다. 나라는 앞으로 달리는데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회는 수도에 몰리는데 지방 사람들은 닿지 못합니다. 타슈켄트만 커지고 나머지는 죽어갑니다.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지방에는 노인들만 남았죠. 제가 태어난 마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건 교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중심이 주변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만 번영하고 변방은 소외됐죠. 우리 우즈베키스탄도 그 소외된 변방 중 하나였습니다. 같은 역사를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속철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정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죠. 예산이 확보됐고 프로젝트가 공식화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현대식 고속철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느냐? 고속철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거든요.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스페인, 한국. 이 정도입니다. 우리는 수조 원을 들여서 향후 50년을 함께할 파트너를 골라야 했습니다. 입찰이 시작됐습니다. 각국 협상단이 타슈켄트로 모여들었죠. 프랑스가 왔습니다. 독일이 왔습니다. 중국도 스페인도 왔죠. 물론 일본도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왔습니다. 저는 각 나라를 한 팀씩 만나봤습니다. 기술을 듣고 조건을 비교하고 태도를 살폈죠. 수십 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일본을 이길 수 없어 보였습니다. 기술도 역사도 신뢰도 뭘 봐도 일본이 앞섰죠. 솔직히 다른 나라들은 들러리 같았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일본,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회의를 할 때마다 같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일본, 일본, 일본. 토론이 필요 없었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협상단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자기 기술이 최고라고 자랑했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펼치고 숫자를 나열하고 우리를 설득하려 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 기술 자랑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네 실패 이야기부터요. 자기네가 당한 굴욕 이야기부터요.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제 생각을, 제 판단을, 결국 우즈베키스탄의 운명까지. 그게 뭐였냐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전에 먼저 왜 모두가 일본을 원했는지, 일본이 얼마나 완벽해 보였는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이 얼마나 불가능한 상대였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 불가능에 베팅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일본. 그 이름은 회의실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고속철 프로젝트가 공식화되자마자 정부 내부에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같은 결론이 나오기 시작했죠. 외교부에서도 일본, 재정부에서도 일본, 교통부에서도 일본이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죠. 세계 최고의 신칸센 기술, 우즈베키스탄의 오나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고속철의 원주 아닙니까? 1964년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신칸센을 개통했습니다. 그게 벌써 60년 전입니다. 60년 동안 이 분야를 독보적으로 이끌어온 나라죠. 그리고 그 60년 동안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었습니다. 열차 운행으로 인한 승객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기록을 가진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의 신칸센을 직접 타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이동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열차가 역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남달랐죠. 정확히, 초 단위로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1분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객체 올라타니 좌석은 마치 고급 호텔처럼 안락했고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커피 한 잔이 흔들리지 않더군요. 2시간 반 만에 500km를 주파했습니다. 창밖으로 후지산이 스쳐 지나갈 때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기술 선진국의 힘이구나 하고요.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우리 우즈베키스탄과 30년이 넘는 인연을 가지고 있었죠. 1991년 독립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정부 개발 원조 이른바 ODA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인프라 건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죠. 타슈켄트에 도로를 깔아줬습니다. 지방공항을 현대화해줬습니다. 발전소를 지어줬고 병원 시설도 개선해줬죠.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던 시절에 일본은 꾸준히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고마움을 우리가 모를 리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내부에서 일본에 대한 신뢰는 거의 절대적인 수준이었죠. 일본이 하면 믿을 수 있다는 공식이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 자산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수십 년에 걸친 꾸준한 협력, 약속을 지키는 모습, 위기 때 손을 내미는 태도,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부 내부의 분위기는 명확했습니다. 고속철? 당연히 일본이지. 회의에 들어가면 토론이랄 게 없었습니다. 일본 외에 대안이 있나? 라는 질문이 나오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침묵이 곧 동의였습니다. 프랑스, TGV 기술이 좋긴 하지만 우리와 관계가 깊지 않죠. 독일, 기술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중국, 최근 급성장했지만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스페인? 솔직히 고속철 하면 스페인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국이 고속철을 수출한다는 것 자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일본이었죠. 외교부 장관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라시도프 차관, 이번 사업은 일본과 가는 게 맞아요. 30년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을 선택하면 양국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겁니다. 반대로 일본을 배제하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어요. 그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국가 간 관계라는 건 이해관계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도 있고 역사도 있고 쌓아온 신뢰도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었죠. 재정부 차관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저금리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엔화 약세 덕분에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죠. 다른 나라들은 이런 조건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숫자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금융 조건은 확실히 매력적이었죠. 대통령 측근들도 일본을 밀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일본이 안전합니다. 일본을 선택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좋아질 거예요. 선진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반면에 다른 나라를 선택하면 왜 굳이 일본을 버렸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죠. 언론의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문마다 일본 신칸센의 우수성을 다룬 기사가 쏟아졌죠. 60년 무사고의 신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도약. 이런 헤드라인들이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을 선택하면 아무도 저를 욕하지 않을 터였습니다. 외교부도 만족할 거고, 재정부도 만족할 거고, 대통령실도 만족할 거고, 언론도 환영할 겁니다. 국민들도 납득하겠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일본과 손잡았다. 우즈베키스탄의 미래가 밝다. 이런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겁니다. 저는 영웅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능한 관료로 인정받으며 편안하게 퇴임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술도 최고, 신뢰도 최고, 관계도 최고. 누가 봐도 정답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거든요. 회의를 거듭할수록 제 안에서 묘한 불편함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려니 했죠. 하지만 그 불편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뭔가 찜찜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죠. 어느 날 회의가 끝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일본은 완벽한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완벽함이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답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죠. 토론이 없었습니다. 질문이 없었습니다. 비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의 제기가 전혀 없었죠. 마치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요.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답을 말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요.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 현장에서 무너지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모두가 찬성한 프로젝트가 처참하게 실패하는 걸 목격했죠. 왜 그랬을까요? 질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 의견이 없으면 검증도 없습니다. 검증이 없으면 허점을 발견할 수 없죠. 그 허점이 나중에 치명적인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안전한 선택은 질문을 멈추게 합니다. 일본을 선택하면 아무도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왜 일본입니까? 라고요? 당연한 선택이니까요.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수조 원이 들어가고 50년 동안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인데 질문 하나 없이 통과되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크말, 너는 정말로 일본이 최선이라고 확신하느냐? 아니면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따라가는 거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일본의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알았지만 다른 나라들의 기술을 제대로 비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조건이 좋다고 들었지만 다른 나라들의 조건을 직접 검토해 본 적이 없었죠. 저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철도청 차관입니다. 30년 동안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책상에서 성장한 관료가 아니라 레일 위에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입니다. 그런 제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남의 말만 듣고 따라가려 했다니요. 스스로 검증하지 않고 스스로 질문하지 않고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려 했다니요.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편한 결정을 내리려고가 아닙니다. 옳은 결정을 내리려고 있는 겁니다. 설령 그 결정이 불편하고 힘들고 저항에 부딪히더라도요. 그게 제 책임이죠. 밤새 생각했습니다. 담배를 연달아 피우며 창밖을 바라봤죠. 타슈켄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정해진 답이 있다면 질문부터 다시 해야 한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판을 멈추겠다고요. 모든 후보국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일본만 보지 않겠다고요.
프랑스도, 독일도, 중국도, 스페인도, 그리고 한국도 전부 다 만나서 직접 듣고, 직접 비교하고, 직접 판단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고속철 사업 파트너 선정을 위해 모든 후보국을 공식 검토하겠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제안도 동등하게 비교 평가하겠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라시도프 차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이미 분위기는 일본 쪽으로 기울어 있는데요. 그래서 더 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죠. 분위기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비교 없이 결론을 내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는 책임질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장관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죠. 조소 라시도프 차관, 당신 뜻대로 하시오. 하지만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낭비의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등 뒤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일본이면 되는 걸 왜 복잡하게 만들어? 괜히 일 벌리는 거 아냐? 외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니까요. 일본은 안전합니다. 일본을 고르면 아무도 손가락질하지 않죠.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세계 최고를 선택했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 변명이 필요 없는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각국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사업에 관심 있는 모든 나라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요. 프랑스, 독일, 중국, 스페인, 한국, 그리고 물론 일본도 포함됐죠.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라고 했습니다. 답장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모든 나라가 관심을 보였죠. 수조 원 규모의 사업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각국의 협상단이 타슈켄트로 날아왔고 저는 그들을 한 팀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여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장관의 말대로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었죠. 어쩌면 결국 일본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귀로 직접 듣고, 제 머리로 직접 판단할 겁니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회가 없을 테니까요. 회의실 창문 너머로 타슈켄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일본이 정답일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질문도 안 하고 답을 정하는 건 그건 내 방식이 아니야. 그렇게 저는 모든 나라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요. 각국의 협상단이 타슈켄트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먼저 왔습니다. 그 다음 독일, 중국, 스페인 순이었죠. 한국도 일정을 잡아왔고 일본은 마지막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대미를 장식하겠다는 의도였겠죠. 가장 강력한 후보가 마지막에 등장해서 결정타를 날리겠다는 전략이었을 겁니다. 저는 각 나라의 협상단을 공평하게 대했습니다. 같은 회의실에서 같은 시간을 주고 같은 질문을 던졌죠. 기술 스펙은 어떻습니까? 가격 조건은 어떻습니까? 유지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 이전은 가능합니까? 현지 인력 양성은 지원합니까?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협상단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TGV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속철이니까요. 1981년에 개통해서 4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유럽 전역에 기술을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TGV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 중 하나입니다. 시속 320km로 정규 운행하며 시험 주행에서는 시속 514km를 기록한 적도 있죠. 프랑스의 기술력은 유럽 전체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속도, 안전기록, 수송인원, 운행거리. 그래프와 도표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죠.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프랑스 측 대표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핵심 기술은 프랑스에서 관리합니다.
물론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은 제공하죠. 하지만 핵심 시스템의 유지 보수는 저희 엔지니어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게 품질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은 안 준다는 거죠. 우리는 열차를 굴리기만 하고 진짜 중요한 부분은 프랑스가 쥐고 있겠다는 겁니다. 부품 조달은 어떻게 됩니까? 주요 부품은 프랑스에서 공급합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서죠. 현지 조달 비율은 점진적으로 높여갈 수 있지만 핵심 부품은 저희가 공급하는 게 안전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프랑스 협상단이 떠난 뒤 저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기술력은 뛰어나다. 하지만 그들이 파는 건 열차가 아니라 종속이다. 우리가 프랑스를 선택하면 30년 동안 부품을 사야 하고 정비를 맡겨야 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프랑스를 불러야 한다. 가격은 프랑스가 정한다. 우리는 그냥 내야 한다. 독일은 더 솔직했습니다. IC를 앞세운 독일 협상단은 기술적 완성도를 강조했죠. 독일 공학의 정수입니다. 정밀함과 내구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독일 제품의 품질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30% 이상 비쌌거든요. 독일 측 대표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품질에는 가격이 따르는 법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에는 한계가 있었죠.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기술 이전 조건도 프랑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독일이 쥐고 우리는 운영만 하는 구조였죠. 중국은 완전히 다른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가격이었습니다. 중국 협상단은 1000마디부터 숫자를 들이밀었죠. 다른 나라들보다 40%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속철을 건설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죠. 실제로 중국의 고속철 네트워크는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총 연장 거리가 4만 킬로미터를 넘어서 세계 1위죠. 기술적으로도 급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과 유럽 기술을 도입했지만 이제는 자체 개발한 푸싱호로 시속 350km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고속철이 급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불거진 적도 있었거든요. 2011년 원저우 사고가 대표적이죠. 두 열차가 충돌해서 40명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중국 측 대표는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사고 이후 안전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기록을 가지고 있죠. 통계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남았죠. 가격이 저렴한 건 좋지만 국가 인프라를 값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을 선택하면 지정학적 문제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게 현명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스페인은 솔직히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기술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고속철 ABE도 30년 넘는 역사가 있고 유럽과 중동의 수출 경험이 있죠. 하지만 협상단의 프레젠테이션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밋밋했습니다. 열정이 느껴지지 않았달까요? 마치 의무적으로 참석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대해 얼마나 연구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스페인 측 대표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조사는 했습니다. 인구, 경제 규모, 철도 현황 등을요. 하지만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에 대한 분석도, 기후 조건에 대한 고려도,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 방안도 없었죠. 그들은 그냥 자기네 열차를 팔러 온 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라마다 만날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기술 스펙 나열, 가격 제시, 좋은 조건이라는 강조, 그리고 계약을 서두르라는 압박, 모두 팔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함께할 준비는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의를 거듭할수록 피로가 쌓였죠. 낮에는 협상단을 만나고 밤에는 자료를 검토하고 새벽에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담배 소비량은 2배로 늘었죠. 어느 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각국의 제안서를 펼쳐놓았습니다. 프랑스, 독일, 중국, 스페인. 네 나라의 자료가 쌓여 있었죠. 그걸 바라보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 똑같았거든요. 형식만 다르지 본질은 같았습니다. 우리 기술이 최고다. 우리 열차가 가장 좋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해라. 그게 전부였죠. 우리 우즈베키스탄이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30년 뒤에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지 그런 건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고객이었습니다.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구매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나라들 중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열차는 들어올 겁니다. 고속철이 개통되겠죠.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1시간 만에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언론은 환호할 거고 국민들은 기뻐하겠죠. 저도 업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요? 열차가 고장나면 외국 기술자를 불러야 합니다. 부품이 필요하면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죠. 가격은 그들이 정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을 겁니다. 자체 기술은 없고 자체 부품 생산 능력도 없고 스스로 유지보수할 역량도 없죠. 그게 발전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형태의 종속입니다. 구소련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모스크바에 의존했죠. 기술도 모스크바에서, 자원도 모스크바에서, 결정도 모스크바에서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독립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또다시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자고요? 주인만 바뀌고 종속은 계속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려는 건 열차가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미래를 사려는 겁니다. 다음 30년, 50년을 함께할 파트너를 고르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판매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동반자를 찾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술 스펙과 가격만 봤습니다. 어느 나라 열차가 더 빠른지, 어느 나라 조건이 더 저렴한지 그런 숫자들만 비교했죠. 하지만 그건 구매자의 시선이었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의 관점이었죠. 이제 질문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와 함께 성장할 의지가 있는가? 우리를 고객으로 보는가? 파트너로 보는가?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 30년 뒤에 우리가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나라들 중에는 없었으니까요. 모두 자기 열차를 팔 생각만 했지 우리의 자립을 도와주겠다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국제 비즈니스에서 순수한 선의를 기대하는 건 순진한 생각일 수 있으니까요. 아직 만나지 않은 나라가 2개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일본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나라였죠. 모두가 일본을 원했고 일본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지막에 등장해서 화려하게 마무리 지을 준비를 하고 있겠죠. 한국은 솔직히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고속철을 수출한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사람이 드물었으니까요. 협상단 명단을 봤을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요 후보는 일본이고 한국은 들러리 같은 존재였죠. 한국 협상단과의 미팅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기술 스펙 나열하고 가격 제시하고 좋은 조건이라고 어필하겠죠. 뻔한 패턴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간단히 조사해봤습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한국 고속철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죠. KTX라는 이름의 고속철이 2004년에 개통됐다고 합니다. 20년 정도 된 거죠. 일본의 60년, 프랑스의 40년에 비하면 역사가 짧습니다.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에 프랑스 기술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TGV 기술을 들여와서 KTX를 만들었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에 걸쳐서 기술 국산화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하고 독자 기술로 새로운 열차를 개발했다고요. KTX 산천, KTX 이음 같은 이름의 열차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에서 시작해서 독자 기술로 성장한 나라. 그 이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뭔가 다른 스토리였거든요. 프랑스나 일본은 처음부터 기술 강국이었죠. 그들에게 고속철 기술은 원래 가지고 있던 역량의 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남의 기술을 배워서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들어낸 나라였죠.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처지였던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였다고 해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거죠. 다음 날 아침, 한국 협상단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들이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고 태도는 겸손해 보였죠. 다른 나라 협상단들의 화려함이나 자신감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또 뻔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겠군. 그런데 한국 협상단 대표가 입을 열자마자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그는 기술 설명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가격표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저희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의아했습니다. 당신들 이야기라니요? 보통 협상 자리에서 자기 역사를 들려주겠다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말씀하시죠. 한국 협상단 대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협상단 대표의 첫마디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자국의 위대함을 자랑하며 시작했거든요. 60년 역사, 세계 최초, 최고의 기술력, 그런 화려한 수식어들로 포문을 열었죠. 그런데 한국은 자기네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부터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0년밖에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국토는 폐허였고 자본도 없었고 기술은 더더욱 없었죠. 우리가 가진 거라곤 사람뿐이었습니다. 배고프지만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 대표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마치 그 시절을 직접 기억하는 것처럼요. 그때 우리에게 고속철은 꿈도 꾸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고속철이요? 일반 철도도 제대로 못 굴리는 나라였는데요. 증기기관차가 칙칙폭폭 달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선진국들이 시속 200km로 달릴 때 우리는 시속 60km도 버거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였거든요. 우리도 구소련 붕괴 이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부족했죠. 1990년대에 들어서야 고속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가 넘는 거리를 더 빠르게 연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사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요. 프랑스를 선택했습니다. TGV 기술이죠.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술이었고 프랑스도 적극적으로 제안해왔으니까요. 계약이 성사됐고 우리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고속철이 생긴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 그렇게 생각했죠. 한국 대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프랑스는 열차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팔지 않았죠. 핵심 도면은 비공개였습니다.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블랙박스 부품이라는 게 있었는데 말 그대로 검은 상자였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었죠. 우리 기술자들이 궁금해해도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그냥 들어야 할 이야기였거든요. 열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술자들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를 불러야 했죠. 그들이 비행기 타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며칠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 열차인데 자기 나라 기술자가 고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 나라 열차를 자기가 고치지 못한다. 그게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됐거든요. 부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가 필요해도 프랑스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가격은 프랑스가 정했죠. 우리는 그냥 내야 했습니다. 협상력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프랑스 부품 아니면은 열차가 안 굴러가니까요. 한국 대표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묻어났습니다. 라시도프 차관님, 그게 무슨 기분인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습니다. 모양은 주인인데 실제로는 주인이 아닌 겁니다. 열차는 우리 땅을 달리고 우리 국민을 태우고 우리 국기를 달고 있는데 정작 그 열차의 심장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껍데기만 가진 거죠. 속은 텅 빈 소유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그 단어가 회의실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고속철이 생겼다고요. 선진국 기술을 도입했다고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한 건 돈을 내고 물건을 산 것뿐이었거든요. 기술을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형태로 종속된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낯선 나라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동하는 걸까요? 아마 우리 우즈베키스탄도 비슷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기술을 만들자고요. 한국 대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쓸쓸함이 거치고 단단함이 드러났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들 옆에서 어깨 너머로 배웠죠. 몰래 메모하고 밤새 연구하고 수천 번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죠. 왜 돈 들여서 직접 개발하느냐? 그냥 사다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품부터 시작했습니다. 볼트 하나, 너트 하나. 프랑스 부품과 똑같은 걸 만들어 보자고요. 품질이 안 나왔습니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또 안 됐습니다.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품질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부품과 똑같은 성능이 나온 겁니다. 한국 대표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작은 성공이 시작이었습니다. 부품 하나가 되니까 다른 부품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범위가 넓어졌죠. 핵심 부품을 국산화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계 도면을 직접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만의 열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KTX 산천이라는 열차입니다. 프랑스 기술이 아닌 대한민국 자체 기술로 만든 열차죠. 그리고 그 이후에 KTX 이음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설계입니다. 우리 땅에 맞게, 우리 환경에 맞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제작한 열차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놀랐습니다. 20년 만에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자체 기술을 확보했다는 건 대단한 성취였거든요. 프랑스나 일본처럼 처음부터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해냈다는 게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지금까지 만난 나라들은 모두 자기네 기술이 최고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자기네가 겪은 실패와 굴욕을 먼저 꺼내고 있었죠. 영업 전략으로는 이상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라시도프 차관님, 저희가 겪은 서름을 당신들은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문장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죠. 다른 나라들이 했던 수많은 말들, 기술 스펙, 가격 조건, 좋은 조건이라는 어필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희미해졌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기술 종속이 어떤 건지요. 남의 손을 빌려야만 자기 것을 굴릴 수 있는 굴욕이 어떤 건지요. 우리가 직접 겪었으니까요. 20년 동안 그 서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 대표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우즈베키스탄의 열차만 팔려고 온 게 아닙니다. 기술을 드리러 왔습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꺼내놓았습니다. 이건 저희 제안서입니다. 기술 이전 조항을 보십시오. 핵심 기술 완전 이전, 정비 인력 양성 프로그램, 부품 국산화 협력, 이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죠.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 조항들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절대 내놓지 않았던 조건들이요. 10년 안에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스스로 정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엔지니어들이 와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점차 손을 떼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당신들이 저희 도움 없이도 열차를 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기술을 넘기면 당신들은 손해 아닙니까? 우리가 기술을 가지면 더 이상 당신들 부품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 엔지니어를 부르지 않아도 되죠. 장기적으로 보면 당신들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한국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죠.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성장한 방식이 그랬거든요. 저희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술은 직접 개발해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진짜 파트너는 함께 성장하는 거라고요. 당신들이 강해지면 저희도 함께 강해집니다. 당신들이 성공하면 그게 저희의 성공이기도 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어떤 나라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당연한 거죠. 국제 비즈니스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영업 전략일 수도 있잖아요. 좋은 말로 꿰어서 계약을 따내려는 속셈일 수도 있죠. 저는 30년 동안 현장에서 굴러온 사람입니다. 좋은 말에 속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람의 말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가 꺼낸 이야기 때문일 겁니다. 자기네 실패, 자기네 굴욕, 자기네 서름. 그걸 숨기지 않고 먼저 꺼냈거든요. 잘난 척하려면 그런 이야기는 감추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걸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갔죠. 회의실에서 나온 뒤 저는 복도에 서서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협상단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저희가 겪은 서름을 당신들은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문장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이었습니다. 감동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감정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좋은 말과 옳은 선택은 다른 겁니다. 제가 감동받았다고 해서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보장은 없죠.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냉정해져야 한다. 숫자를 봐야 한다. 데이터를 검증해야 한다. 한국의 그 약속이 진짠지 아니면 그냥 영업용 멘트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직 일본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후보죠. 60년 역사, 완벽한 안전 기록, 30년 우방 관계. 객관적인 조건만 보면 일본이 앞섭니다. 한국의 마음이 동했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비판했던 바로 그 행태거든요. 질문 없이, 검증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결정하는 것. 저는 그걸 피하려고 이 모든 걸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서 한국의 제안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숫자를 검토하고 조건들을 분석했죠.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제안서도 다시 펼쳐놓고 비교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변수가 됐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변수. 어쩌면 판을 뒤집을 수도 있는 변수. 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기엔 일렀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로 검증해야 했죠. 한국의 그 약속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득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에 맞는 기술인지, 장기적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진짜로 기술 이전이 가능한 구조인지 모든 것을 숫자로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만나야 합니다. 아직 가장 강력한 후보를 만나지 않았으니까요. 일본의 제안을 듣고 한국과 직접 비교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죠. 담배를 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타슈켄트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죠.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문장은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영업 멘트일까? 대답은 숫자가 해줄 겁니다. 데이터가 해줄 거죠.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밤은 길었고 해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한국 협상단이 떠난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저희가 겪은 서름을 당신들은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문장이 아무리 가슴을 울렸다 해도 그것만으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해온 사람입니다. 좋은 말에 속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뭐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데이터입니다. 객관적 근거죠. 한국의 그 약속이 진짜인지 숫자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형부터 다시 분석했습니다. 고속철은 아무데나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형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평지가 많은 나라와 산악 지형이 많은 나라는 요구사항이 다르죠. 직선 구간이 긴 나라와 곡선 구간이 많은 나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예정 노선을 살펴봤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사마르칸트에서 부하라까지 이 구간들의 특성을 하나하나 분석했죠.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역간거리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도시들은 비교적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약 300km, 사마르칸트에서 부하라까지 약 270km죠. 그 사이사이에 중소도시들이 있습니다. 역간거리로 따지면 50km에서 80km 정도 되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역간거리가 짧으면 정차가 많습니다. 정차가 많으면 가속과 감속을 자주 해야 하죠. 출발해서 속도를 올렸다가 다음 역이 다가오면 속도를 줄이고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해서 속도를 올리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장거리를 쭉 달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운행 패턴이죠. 두 번째로 확인한 건 선로의 형태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평지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막지대도 있고 구릉지대도 있으며 완만한 언덕이 계속되는 구간도 많죠. 기존 철도 노선을 따라가다 보면 곡선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선으로 쭉 뻗은 구간보다 이리저리 휘어지는 구간이 더 많았죠. 게다가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경사 구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형에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저는 고속철의 동력 방식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동력 집중식과 동력 분산식이죠. 이 두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동력 집중식은 이름 그대로 동력이 한 곳에 집중된 방식입니다. 기관차가 앞에서 끌거나 뒤에서 미는 구조죠. 프랑스의 TGV가 대표적인 동력 집중식 열차입니다. 이 방식은 구조가 단순해서 유지 보수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하죠. 동력이 한 곳에만 있으니까 가속이 느립니다. 감속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언덕을 오를 때 힘이 딸립니다. 무거운 객차들을 기관차 하나가 끌고 올라가야 하니까요. 동력 분산식은 다릅니다. 여러 객체 모터가 분산 배치된 구조입니다. 열차 전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모든 바퀴가 굴러가니까 가속이 빠릅니다. 감속도 빠르고요. 언덕에서도 힘이 고르게 분산되니까 효율이 좋습니다. 일본의 신칸센과 한국의 KTX가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 지형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역간 거리가 짧아서 가속과 감속을 자주 해야 하고 곡선 구간이 많아서 속도 조절이 수시로 필요하며 언덕 구간도 있어서 경사 대응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동력 분산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동력 집중식은 장거리를 쭉 달릴 때는 좋지만 우리처럼 자주 멈추고 자주 출발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분석하고 나니 후보가 좁혀졌습니다. 프랑스는 동력 집중식입니다. 우리 환경에 맞지 않죠. 독일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구조이고 가격까지 비쌉니다. 중국은 동력 분산식을 사용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지정학적 고려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애초에 우리 환경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죠. 남은 건 일본과 한국이었습니다. 둘 다 동력 분산식입니다. 기술 방식으로만 보면 둘 다 우리 환경에 적합하죠. 그렇다면 이 둘 중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일본 신칸센의 기술 자료를 다시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60년 역사답게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안전 기록은 완벽했고 기술적 신뢰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운행 정확성도 놀라웠습니다. 평균 지연 시간이 1분 미만이라는 통계가 있더군요. 일본인들의 철저함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칸센은 일본 환경에 최적화된 열차입니다. 일본 열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오사카에서 후쿠오카까지. 해안선을 따라 길게 뻗은 노선이죠. 역간 거리가 상대적으로 깁니다. 도쿄에서 나고야까지 340km를 중간에 거의 정차 없이 달리는 구간도 있습니다. 한번 속도를 올리면 오래 유지하는 운행 패턴이죠.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50km마다 80km마다 정차해야 합니다. 신칸센이 우리 환경에서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한국의 KTX 이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더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가 넘는 거리지만 중간에 대전, 동대구, 부산 같은 대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안아산, 오송, 김청우미, 신경주, 울산 같은 중소도시역들도 있죠. 정차가 많은 노선입니다. 한국은 이 환경에 맞는 열차를 개발했습니다. KTX 이음이 바로 그 결과물이죠. 잦은 가속과 감속에 최적화된 설계입니다. 출발할 때 빠르게 속도를 올리고 정차할 때 빠르게 줄입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돼도 에너지 효율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졌죠. 경사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숫자로 비교해봤습니다. 가속 성능, 감속 성능, 경사로 등판 능력, 곡선 구간 통과 속도, 항목별로 데이터를 뽑아서 표로 만들었습니다. 일본 신칸센과 한국 KTX 이음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장거리 직선 구간에서는 신칸센이 약간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정차 환경에서는 KTX 이음이 더 효율적이었죠. 곡선 구간 통과 성능도 KTX 이음이 앞섰습니다. 경사 구간 성능은 비슷했고요.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환경에서는 KTX 이음이 더 적합했습니다. 물론 이 차이가 압도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신칸센도 충분히 훌륭한 열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잘 달릴 수 있죠. 하지만 최적의 선택이냐고 묻는다면 숫자는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기술 비교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은 조건 비교였죠. 일본의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가격 조건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엔화 약세를 활용한 공격적인 가격 책정, 거기에 저금리 차관까지. 초기 비용만 보면 일본이 유리했죠. 정부 재정 담당자들이 일본을 선호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항목을 찾고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일본 제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기술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유지 보수 지원은 있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가 와서 정비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이죠. 부품 공급 계약도 있었습니다. 필요한 부품을 일본에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 기술자들을 교육해서 스스로 정비할 수 있게 해주겠다? 없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이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품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없었습니다. 설계 도면을 공유하겠다? 당연히 없었죠. 일본은 열차를 팔려는 거였습니다. 기술을 주려는 게 아니었죠. 이게 무슨 뜻인지 계산해봤습니다. 30년 유지 보수 비용, 부품 교체 비용, 기술 지원 비용, 이 모든 걸 합산해서 총소유 비용을 뽑아봤습니다. 초기 구매 가격만 보면 일본이 쌉니다. 하지만 30년 총비용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본을 선택하면 30년 동안 부품을 수입해야 합니다. 가격은 일본이 정하죠. 우리는 협상력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일본 부품 아니면 열차가 안 굴러가니까요.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기술자 인건비는 계속 오를 겁니다. 우리는 계속 내야 하고요. 한국의 제안서를 다시 봤습니다. 기술 이전 조항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 완전 이전, 정비 인력 양성 프로그램, 부품 국산화 협력, 세 가지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죠. 10년 안에 우리 기술자들이 스스로 정비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지 보수 비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한국 기술자를 부르지 않아도 되니까요. 부품을 국산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비용이 사라집니다. 가격 협상력도 생기죠. 30년 총비용으로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비용은 한국이 조금 더 비쌌습니다. 하지만 10년 차부터 비용 곡선이 역전되기 시작했죠.
20년 차가 되면 한국 선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졌습니다. 30년 총 비용으로 보면 한국이 훨씬 저렴했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계산 결과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협상단 대표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가 했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저희가 겪은 서름을 당신들은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감동적인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좋은 말이지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숫자로 검증하겠다고 했죠. 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계약 조건 자체가 그 약속을 실현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죠.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부품 국산화,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는 진짜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한국 도움 없이도 열차를 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의 조건대로라면 30년 뒤에도 우리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을 겁니다. 열차는 우리 것이지만 기술은 여전히 일본 것이죠. 한국협상단이 말했던 그 상황, 껍데기만 가진 소유권, 모양만 주인인 종속, 일본을 선택하면 우리도 똑같은 처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친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하는 구조를 제안했고 일본은 우리를 고객으로 대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파트너는 함께 성장합니다. 고객은 계속 사야 하죠. 30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 보듯 뻔합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두 나라의 제안서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왼쪽에는 일본, 60년 역사, 완벽한 안전 기록, 30년 우방 관계. 객관적 조건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전한 선택이죠. 아무도 저를 욕하지 않을 겁니다. 오른쪽에는 한국, 20년 역사, 상대적으로 짧은 경험,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을 약속했고 우리 환경에 더 적합한 열차를 가지고 있으며 30년 총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감정은 처음부터 한국을 향했습니다. 그 고백에 그 약속의 마음이 동했죠. 이제 데이터도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감정과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론은 나온 것 같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해봐도 한국이 더 나은 선택이었죠. 기술적으로 우리 환경에 맞고 경제적으로 장기 비용이 낮으며 전략적으로 자립의 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결론이 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였죠. 이 결론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30년 우방 일본을 버리자고 말해야 합니다. 모든 장관이 일본을 원하고 대통령 측근도 일본을 원하고 외교부도 일본을 원하는 상황에서요. 저 혼자 한국을 밀어야 합니다. 숫자가 아무리 명확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은 숫자보다 관계를 봅니다. 데이터보다 정치를 보죠. 제가 아무리 옳아도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밤새 분석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커피는 식은 지 오래였고 잿더리에는 담배꽁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맑았죠.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알았으니까요. 숫자로 그 문장을 검증했습니다. 한국의 그 약속이 진짜라는 걸 확인했죠. 이제 남은 건 싸우는 것뿐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분석 결과를 담았죠. 지형 분석, 기술 비교, 비용 추산, 장기 전망, 객관적 데이터만으로 채웠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만 넣었습니다. 누가 봐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제목을 썼습니다. 고속철 사업 파트너 선정 최종 분석 보고서. 왜 대한민국이 최적의 선택인가? 이 보고서 하나로 판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손에 쥔 서류 뭉치가 묵직했죠. 50페이지가 넘는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작성한 결과물이죠. 지형 분석, 기술 비교, 비용 추산, 장기 전망, 모든 걸 담았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로 가득 찬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종이의 무게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내미는 순간 저는 공식적으로 일본에 반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30년 우방을 등지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정부 전체가 원하는 방향에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장관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장관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안경을 벗고 의자에 등을 기댔죠. 라시도프 차관, 무슨 일이요? 저는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속철 사업 파트너 선정에 관한 최종 분석 보고서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장관이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더니 제목을 읽었죠.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최적의 선택인가? 그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표정이 묘했죠?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짜증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라시도프 차관, 이게 무슨 뜻이오? 한국을 선택하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죠.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앉으시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관이 담배를 꺼내 물었죠. 연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라시도프 차관, 당신이 유능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소. 30년 경력이 허투루 쌓인 게 아니지. 하지만 이건 좀 다른 문제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은 기술자 출신이니까 기술만 보는 거요. 하지만 이건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오. 외교가 있고 정치가 있고 역사가 있소.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어떤지 알고 있지 않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30년 우방이죠. ODA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렇소. 그 30년을 한 번의 결정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소. 일본 측에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고 있소? 대사관에서 수시로 연락이 오고 도쿄에서 고위 인사들이 직접 방문했소. 이번 사업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라시도프 차관, 당신 보고서가 아무리 훌륭해도 이건 단순히 숫자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오.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장관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숫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국이 우리 환경에 더 적합하고 경제적으로 30년 총비용이 더 저렴하며 전략적으로 기술 자립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장관이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기며 훑어봤죠. 그리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읽어보겠소? 하지만 라시도프 차관,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겠소.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보고서를 공식 회의에서 발표하면 당신은 일본의 적이 되는 거요. 그리고 일본의 적은 이 정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적이 되는 거요. 그걸 감당할 수 있겠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저었죠. 생각해보시오. 서두를 필요 없소. 장관실을 나오면서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아니, 예상보다 나았다고 해야 할까요? 적어도 장관은 보고서를 읽어보겠다고 했으니까요. 바로 거절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일본의 적이 되는 거요. 많은 사람들의 적이 되는 거요. 그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였죠. 그로부터 이틀 뒤 고위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고속철 사업 파트너 선정을 위한 최종 검토 회의였죠. 교통부 장관, 외교부 차관, 재정부 차관, 그리고 대통령실 정책보좌관까지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철도청 차관 자격으로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거든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의 보고서가 이미 돌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고속철 사업의 파트너 국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여러 후보국을 검토한 결과 일본이 가장 적합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일부 다른 견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라시도프 차관, 발언하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는 모든 후보국을 직접 만나고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이 최적의 파트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형 분석 결과, 동력 분산 시기 우리 환경에 적합하다는 점, 한국의 KTX 이음이 잦은 정차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 기술 이전 조건의 차이, 30년 총비용 비교,
모든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라시도프 차관, 기술적 분석은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외교적 측면을 고려하셨습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이번 결정 하나로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외교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50년을 내다보는 결정입니다. 외교적 고려 때문에 기술적, 경제적으로 덜 적합한 선택을 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치르게 됩니다. 재정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비용 분석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의 초기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당장은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초기 비용이 중요합니다. 초기 비용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총비용으로 계산하면 한국이 더 저렴합니다.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면 유지 보수 비용과 부품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다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 정책보좌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라시도프 차관, 당신 혼자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하는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본을 지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겁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죠. 적대적인 시선, 의심하는 시선, 불쾌한 시선, 사방에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의견이 틀렸다면 반박해 주십시오. 숫자로요. 저는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 분석이 틀렸다고 말하려면 그에 맞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일본이 답이라고 정해놓고 온 거였으니까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애매한 문구로 마무리됐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며칠 동안 저에게 쏟아지는 압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대사관이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하더군요. 라시도프 차관의 보고서 때문에 일본 측이 당혹해하고 있다.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재정부에서도 압박이 왔습니다. 일본 측이 추가 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번 논란 때문에 보류됐다는 겁니다. 저 때문에 좋은 조건을 놓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비난이었죠. 정치권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라시도프가 한국에서 뭔가 받은 거 아니냐.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었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려는데 낯선 사람이 사무실로 찾아왔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일본 측과 관련된 비즈니스 컨설턴트라고 했습니다. 라시도프 차관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경계하면서 그를 맞았습니다. 그가 말했죠. 차관님의 보고서를 봤습니다. 인상적이더군요. 대단한 분석력입니다. 칭찬으로 시작했지만 저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세상 일이 숫자로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관계라는 게 있고 역사라는 게 있죠. 일본과 우즈베키스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근한 척하는 미소였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차관님께서 이번 건에서 한 발 물러서시면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관님의 경력에도 차관님의 가족에게도요. 저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이건 노골적인 매수 시도였거든요. 나가주십시오. 차관님, 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차관님은 혼자입니다. 아무도 차관님 편이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죠. 후회하실 겁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죠.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지지하는 사람도 없었죠. 회의에서 아무도 제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침묵했죠.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침묵은 방관입니다. 저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는 거죠.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인가?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냥 물러서면 안 되나? 일본을 선택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압박도 사라지고 협박도 사라지고 소문도 사라지죠. 저는 유능한 관료로 인정받으며 편안하게 퇴임할 수 있습니다. 유혹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여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직장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어. 어떤 일인데요? 내가 옳다고 믿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가야죠. 당신은 항상 그래왔잖아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제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죠. 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 정말 힘들어.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포기하면 누가 옳은 일을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포기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죠.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옳다면 끝까지 해요. 결과가 어떻든 후회는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확신보다 무서운 건 책임입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걸 주장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제가 져야 합니다. 성공하면 제 공이지만 실패하면 제 잘못이죠.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안전한 선택은 저를 보호합니다. 일본을 고르면 저는 무사합니다. 누구도 저를 비난하지 않죠. 실패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세계 최고를 선택했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한 선택이 국가를 보호할까요? 30년 뒤 우즈베키스탄이 여전히 일본에 종속되어 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편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죠. 저도 그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퇴임하는 것보다 떳떳하게 퇴임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손자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고 싶었죠. 할아버지는 힘들 때 도망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일본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고 회의에서 발언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적이 됐습니다. 여기서 물러선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저는 찍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가는 수밖에요. 이제 선택의 대가를 감당할 시간입니다. 최종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더군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요. 고속철 사업은 국가적 프로젝트인데 내부 논란이 계속되면 국제적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였죠. 합리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수조 원 규모의 사업을 맡기려면 상대국의 의사결정 능력을 봅니다. 우리가 결정도 못 내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떤 나라도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거였죠. 일주일 뒤에 최종 결정 회의가 열린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트너 국가를 확정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남은 후보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탈락한 상태였죠. 최종 협상을 위해 양국 대표단이 타슈켄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양측과 따로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먼저 일본 측과 만났습니다. 화려한 호텔 회의실에서 그들을 마주했죠. 일본 대표단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이었죠. 우리 정부 내부의 분위기가 일본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제안에서 변동이 있습니까? 일본 대표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겠지만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었겠죠. 라시도프 차관님, 저희 입장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신칸센 기술은 60년에 걸쳐 축적된 일본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 기술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유지보수 엔지니어 파견, 부품 안정적 공급, 기술 교육 프로그램까지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기술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핵심 부품의 현지 생산은 가능합니까? 핵심 부품은 품질 관리를 위해
일본에서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지 생산은 품질 저하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즈베키스탄에 최고의 열차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품질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포장은 그럴듯했습니다. 품질을 위해서라고요. 하지만 본질은 달랐죠. 30년 동안 일본에 종속되는 구조였습니다. 부품을 계속 사야 하고 정비를 계속 맡겨야 하고 가격은 그들이 정하는 대로 내야 하는 구조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조건 변경의 여지는 없습니까? 일본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한 표정이었죠. 저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신칸센 기술은 일본의 국가 자산입니다. 이건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회의가 끝나고 일본 대표단을 배웅하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라시도프 차관님,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일본과 우즈베키스탄은 30년 동안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다음 날 한국 측과 만났습니다. 같은 호텔, 같은 회의실이었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여전히 겸손한 태도였죠. 자신만만함보다는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사람, 저희가 겪은 서름을 당신들은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에 대해 최종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제안하셨던 내용에서 변동이 있습니까?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부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희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화했습니다. 여기 기술 이전 세부 계획서가 있습니다. 핵심 기술 완전 이전, 정비 인력 양성 프로그램, 부품 국산화 협력, 이 세 가지를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일정표와 이행 방안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내용을 확인했죠. 정말로 모든 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1년째 무엇을 하고, 3년째 무엇을 하고, 5년째 무엇을 달성하고, 10년 안에 우즈베키스탄이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목표까지 로드맵이 명확했습니다. 이 조건들을 정말로 이행할 수 있습니까? 저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이행하느냐입니다. 한국 대표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라시도프 차관님,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게 저희가 여기까지 온 방법이니까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에게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고속철의 첫 수출이거든요. 저희는 이걸 성공시켜야 합니다. 실패하면 저희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시킬 겁니다. 당신들의 성공이 곧 저희의 성공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에게 이 프로젝트는 첫 수출 실적이었죠. 여기서 실패하면 한국 고속철의 국제적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들도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역설적으로 그게 신뢰를 줬습니다. 서로 필사적인 파트너가 가장 믿을 만한 파트너니까요. 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기술을 주지 않겠다고 했고 한국은 여전히 기술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분석했던 결론이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태도의 차이였죠. 일본은 우리를 고객으로 대했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 돈을 내는 사람, 그들의 목표는 계약을 따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그들의 목표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30년 뒤에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최종 결정 회의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타슈켄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도시, 이 나라의 미래가 내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제가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두려웠습니다. 내일 제가 한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의 적이 됐지만 내일 이후에는 더 심해지겠죠. 정치적 보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력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을 선택하면 됩니다. 내일 회의에서 제 보고서를 철회하고 일본이 최선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다들 그러길 원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도 저를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라시도프가 결국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칭찬할 겁니다. 모든 압박이 사라지고 저는 평화롭게 퇴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뒤 우즈베키스탄은 여전히 일본에 종속되어 있을 겁니다. 기술은 여전히 남의 것이고 부품은 여전히 수입해야 하고 가격은 여전히 그들이 정하겠죠. 우리 손자들이 물을 겁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열차를 고치지 못하나요? 그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때 편한 선택을 했거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2개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제안서와 한국의 제안서. 저는 2 서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일본 선택은 현재의 안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편합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외교적 문제도 없고 정치적 위험도 없죠. 하지만 미래는 종속입니다. 한국 선택은 미래의 자립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듭니다. 반대가 많고 압박이 거세고 위험도 크죠. 하지만 미래는 자유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현재와 맞바꿀 것인가? 저는 오랫동안 그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결론을 내렸죠. 다음 날 아침 최종 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교통부 장관, 외교부 차관, 재정부 차관, 대통령실 정책보좌관, 그리고 저. 긴장된 공기가 회의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모두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교통부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속철 사업의 파트너 국가를 최종 결정합니다.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외교부 차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일본을 지지합니다. 양국 관계와 외교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일본이 최선입니다. 재정부 차관도 같은 의견이었죠. 초기 비용과 금융 조건을 고려하면 일본이 유리합니다. 저도 일본을 지지합니다. 대통령실 정책보좌관이 덧붙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일본이 안전합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기존 협력 관계, 모든 면에서 일본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모두가 일본을 원했죠.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라시도프 차관, 의견을 밝혀주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지지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적이었던 모양이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외교적 고려, 초기 비용, 정치적 안정성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30년, 50년을 내다보는 결정입니다. 오늘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를 저당 잡을 수는 없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줍니다. 이 차이가 30년 뒤에 어떤 결과를 만들지 생각해 주십시오. 일본을 선택하면 우리는 30년 뒤에도 일본에 의존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우리는 10년 안에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이건 열차를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를 사는 문제입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자립을 위해 대한민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애매한 문구로 마무리됐죠.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다는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대통령이 제 보고서를 직접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측과 따로 면담을 했다고 하더군요. 기술 이전 조건에 대해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였죠. 이건 미래의 문제라고요. 계약 서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서명식장에 섰습니다. 양국 대표단이 도열해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고속철의 첫 해외 수출,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현대식 고속철 도입,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장면이었죠.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는 순간, 30년 우방을 등지는 순간, 정해진 답을 거부하는 순간. 하지만 저는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서명이 끝난 후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말했죠. 라시도프 차관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그날 저녁,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이제부터 진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기술이 이전되고 우리 기술자들이 배우고 언젠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되는 것. 그 긴 여정이 오늘 시작된 거였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옳은 길을 선택했다고 믿었죠. 2024년 6월 계약이 공식 체결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2,700억 원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철도 사업이었죠. 하지만 저에게 그 숫자는 그저 숫자일 뿐이었습니다.